2년간 그런 일 했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왔을 텐데 우리 돈은 왜 안 갚고 결혼부터 하려고 해? 신분 세탁해서 금수저랑 결혼하려는 속셈이지? 소영이 절규하며 일어섰어요. 정말 아니하고요. 저는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다고요. 역시 그쪽 일하던 사람답게 연기가 좋네. 거의 여배우급이야. 민우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영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상견례 자리에서 들어야 합니까? 우리 집안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향원정의 특실이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전통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넓은 방에는 2개의 원목 테이블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한국화가 걸려 있었죠. 소영이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화장대 앞에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26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 후계자와의 결혼을 앞둔 상견례 날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상견례가 잘 되면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잡게 되는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본관에서 이미 양가 부모님들이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영의 아버지는 지역 종합병원 원장이었고 어머니는 약사였죠. 민우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사회봉사 단체 이사장이었어요. 소영이 문을 열고 본관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3년간 사귀어온 민우와의 관계를 부모님들께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으니까요. 한정식집 특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양가 부모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소영이 정말 예쁘게 왔네요. 민우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민우가 네이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일어서서 소영을 맞이했어요. 30살의 그는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빼주었어요. 소영아, 여기 앉아. 소영이 민우 옆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정식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죽, 갈비찜, 생선구이 등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었죠. 민우 아버지가 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좋은 자리에서 두 집안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소영 아버지도 잔을 들어 화답하셨어요. 저희도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민우 군이 워낙 좋은 청년이라서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갔어요. 민우 어머니가 소영에게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소영 씨는 전공이 뭐예요? 내과 전공하려고 해요. 어머님, 내과 정말 좋은 과네요. 우리 민우도 의료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민우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소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소영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였어요. 특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문 쪽을 바라봤죠. 한정식집 직원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6명의 남자들이 거칠게 들어섰어요. 맨 앞에 40대 초반 남자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당황해서 일어섰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모르세요? 소영 아버지가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장철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장철수가 방 안을 둘러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여기가 그 유명한 향원정이네. 돈 많은 사람들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던데. 민우가 일어서며 경고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하지만 장철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나가라고? 우리가 왜 나가야 하는데? 박소영. 너 때문에 왔는데. 소영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장철수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테이블에 던졌어요. 모른다고? 이것도 모르냐? 2억 5천만 원 차용증. 양가 부모님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민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영을 바라봤죠. 소영이 급하게 서류를 집어들며 확인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돈 빌린 적 없어요. 장철수의 부하가 사진들을 테이블에 흩뿌리며 소리쳤어요. 증거 사진도 여기 있는데 뭔 개소리야? 사진 속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소영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찍혀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사진을 보며 경악했죠. 민우 아버지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소영 씨 부모님,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소영 아버지도 당황하시며 딸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이게 정말 무슨 일이냐?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이거 정말 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 한 적 없어요. 장철수가 비웃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의대생이라면서 빚은 왜 안 갚냐? 학력 스탁해서 재벌집 며느리 되려는 거야? 부하 중 하나가 추잡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몸매 보니까 밤에 손님들 줄 서서 기다렸겠는데요. 그래서 매일 풀부킹이었던 거구나. 민우 어머니가 충격받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또 다른 부하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받았어요. 2년간 그런 일 했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왔을 텐데 우리 돈은 왜 안 갚고 결혼부터 하려고 해. 소영이 절규하며 일어섰어요. 정말 아니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다고요. 하지만 장철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그쪽 일 하던 사람답게 연기가 좋네. 거의 여배우급이야. 민우가 소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영아, 이게 정말 아닌 거지? 소영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오빠, 나 믿어줘. 정말 나 아니야. 저 사람들 처음 봐. 하지만 민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3년간 사귀어온 여자가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죠. 민우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영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상견례 자리에서 들어야 합니까? 우리 가문의 집안이 말이 됩니까? 소영 아버지도 당황하시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딸이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장철수가 일어서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좋아? 이제 가자. 어차피 돈 갚을 때까지는 도망 못 간다. 부하들이 소영을 향해 다가왔어요. 소영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저리 가요. 건드리지 마요. 그 순간 소영이 태권도 실력이 발휘됐어요. 다가오는 부하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제압했죠. 아! 부하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른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좁은 한정식집 방 안에서는 제대로 된 격투가 어려웠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피했어요. 으악! 도와주세요. 결국 4명의 부하들이 소영을 붙잡는 데 성공했어요. 소영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장철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역시 체력이 좋네. 밤일 2년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어요. 나요? 정말 저 아니라고요. 민우가 주저하며 일어섰지만 아버지가 그를 붙잡았어요. 민우야, 섣불리 나서지 마라. 소영이 민우를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오빠, 날 믿어줘. 제발. 하지만 민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장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빚 갚을 때까지 우리 밑에서 일해. 어차피 익숙하잖아. 부하들이 소영을 끌고 나가려 하자 소영 어머니가 뛰어나왔어요. 우리 딸을 놔줘요. 제발. 하지만 부하 하나가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아줌마, 위험하니까 비켜 계세요. 장철수 일당이 소영을 끌고 한정식집을 빠져나갔어요.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로 향했죠. 소영의 절규 소리가 한정식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차문이 쾅 닫히며 소영의 목소리가 차단됐어요. 한정식집 특실에는 양가 부모님들만 남아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완벽했던 상견례가 악몽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강남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회색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김영사가 소영의 부모님과 마주 앉아 있었죠. 소영 어머니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몇 시간째 울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김영사가 수첩을 펼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영 씨가 그런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정말 없을까요? 소영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비며 학비며 다 지원해줬거든요. 그럼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김영사의 말에 소영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어요. 뭔가 떠오른 표정이었죠. 혹시 소희와 착각한 건 아닐까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소희, 설마. 김영사가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소희, 그게 누구죠? 소영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찍힌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죠. 소영이 쌍둥이 언니예요. 10년 전에 가출했거든요. 사진 속에는 소영과 똑같이 생긴 두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김영사가 사진을 자세히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똑같다면 충분히 착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10년 전에 가출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영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때 저희가 소희를 너무 몰랐나 봐요. 10년 전 어느 겨울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시 18세였던 소영과 소희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죠. 두 자매는 정말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똑같아서 전화로는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소영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소희는 활발하고 당당했죠. 특히 소희는 공부를 더 잘했어요. 전교 1등은 항상 소희 차지였고 소영은 늘 2등이었거든요. 그날도 소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와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에도 전교 1등. 소영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며 기뻐했어요. 우와, 소희야, 정말 대단하다. 의대는 확실히 갈 수 있겠어.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소영과 소희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죠.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아빠가 솔직히 얘기할게. 너희 둘 다 의대 보내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머니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애들아, 한 명만 의대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소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영도 마찬가지였죠.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누가 가요?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았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영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왜요? 제가 성적이 더 좋은데요?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소희야, 너는 성격이 너무 활발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희야, 어른 말씀에 토 달지 마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의 반응이었어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소희가 소영을 바라보며 배신감을 느꼈어요. 동생이 자신을 위해 한마디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에 더욱 상처받았죠.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소영에게만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영양제도 소영 것만 따로 사고 과외비도 소영에게만 집중했죠. 소영아, 의대 준비하느라 힘들지? 몸조리 잘해야 해. 소희야, 너는 알아서 공부해. 소영이 방해되지 않게. 소희는 점점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서 소영의 학원비를 벌어주고 있었거든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서 소영이 과외 선생님과 공부하고 있었어요. 소희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가 따라와서 속삭였어요. 소희야, 좀 조용히 해. 소영이 공부 중이야.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신도 똑같이 공부하고 싶었지만 집에서는 소영의 공부만 중요했죠. 소희가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낡은 문제집을 펼치고 혼자 공부를 시작했죠. 과외비도 학원비도 없으니 혼자서 해야 했어요. 벽 너머로 소영의 과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의대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소희가 문제집을 덮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몇 달이 지나면서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소희를 따로 불렀어요. 소희야, 너 성적으로는 충분히 의대 갈 수 있는데 왜 지원 안 하냐? 소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그런데 소영이는 의대 준비한다며? 너희 쌍둥이잖아. 선생님의 말에 소희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소영이가 더 적성에 맞는데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아깝다. 너 정도 성적이면. 그날 집에 돌아온 소희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해봤어요. 엄마, 아빠, 저도 의대 준비할 수 없을까요? 장학금 받으면. 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만해, 소희야.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잖아. 어머니도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영이 방해하지 말고 너는 다른 진로 생각해봐. 소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은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날 밤 소희는 결심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옷가지들과 용돈으로 모은 작은 돈 뭉치를 가방에 넣었죠. 옆 침대에서는 소영이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소희가 소영이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동생이었어요. 소희가 소영이 이마에 살짝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소영아, 언니가 길을 터줄게. 너는 꼭 의사가 되어. 소영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소희가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뒀어요. 가족 여러분,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떠납니다. 소영이 의대 잘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소희가 가방을 메고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18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다고 느껴졌어요. 소희가 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죠.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언니의 빈 침대를 발견했어요. 언니? 박소희. 집안을 뒤져도 소희는 없었어요.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한 가족들이 모두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이미 소희는 찾을 수 없었어요. 김영사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군요. 소영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소희를 너무 차별했나 봐요. 그때는 소영이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희가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영이 명의로 김영사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명의 도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쌍둥이라면 신분증 위조도 쉬웠을 테고.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한 경찰관이 들어와서 급히 보고했어요. 형사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박소희 씨가 직접 나타났어요. 가출 첫날, 소희가 지하철역 벤치에서 떨고 있었어요. 18살, 몸에는 얇은 패딩 하나뿐이었고 손에는 27만 원이 전부였죠. 첫 밤을 찜질방에서 보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죠. 눈을 감으면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후회를 하지 마. 이제 소영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18살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죠. 첫 직장은 서울 외곽 공장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포장 작업을 했어요. 손에는 상처가 나기 시작했고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었죠. 공장장이 소희에게 소리쳤어요. 야, 박소희, 속도 너무 느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동료 작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애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냥 집에나 가지. 소희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월급은 13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 월세 45만 원을 빼고 나면 85만 원이 남았죠.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더 나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추가로 시작했어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죠. 공장 일을 마치고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생활이었어요.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3년이 흘렀어요. 소희는 24시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만 4년째였죠.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거칠어졌어요.
피부는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어요. 식당 사장이 소희에게 화를 냈어요. 야,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이것 봐.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소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장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른 데 가서 해. 여기 대체할 사람 많거든. 소희의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이 일마저 이룰 수는 없었어요. 그해 가을, 운명이 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복막염이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되어 있었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막까지 번져서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뻔했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의사가 각종 검사 비용을 설명했어요. MRI, CT 촬영하고 특수항생제도 써야 해서 총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희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1200만 원. 3년간 모은 돈을 다 합쳐도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의료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죠. 가출 후 모든 행정 처리가 뒤엉켜 있었거든요. 소희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소득 증빙이 안 되시네요. 신용등급도 낮고요. 절망한 소희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할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 24%의 살인적인 금리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매달 카드 이자만 30만 원씩 나갔어요.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불어났죠. 소희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간에는 공장, 야간에는 편의점을 오가며 쉬는 날도 없었어요.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카드빚을 다 갚았어요. 카드빚을 다 갚고 4년이 더 지났어요. 소희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라면과 김치로 하루를 때우며 5년 동안 정말 절약했죠. 드디어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이제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어. 반지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전세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자고 생각했죠. 부동산에서 괜찮은 전세집을 소개받았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의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모두 넘겼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집주인이 사기를 친 거였어요. 깡통 전세였죠. 경매로 넘어간 집,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금. 소희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어요. 이럴 수가. 7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더 절망적인 건 전세자금 대출 3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전세 사기를 당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절망에 빠진 소희는 전세 피해자 단톡방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물라이트 코인으로 저 전세 사기 손에 다 메웠어요. 한 달에 40% 수익 보장.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죠. 문 사장이라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나타났어요. 저도 전세 사기 당했다가 이걸로 인생 역전했어요. 문 사장이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복리의 마법이에요. 한 달에 40%씩 1년이면 원금의 50배가 됩니다. 소희가 미심쩍어하자 문 사장이 자신의 코인 지갑을 보여줬어요. 못 믿겠으면 일단 100만 원만 넣어보세요. 한 달 후에 140만 원 되어 있을 테니까요. 결국 소희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한 달 후 정말로 14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소희가 흥분해서 문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정말 되네요. 이거 진짜였어요. 문 사장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돈 빼지 마세요. 그대로 두면 다음 달에 196만 원이 될 거예요. 실제로 다음 달에는 196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소희는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문 사장이 유혹했어요. 큰 돈을 벌려면 시드머니가 중요해요. 소희 씨가 1억을 넣었으면 지금 거의 2억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큰 돈이 없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는 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문 사장의 말에 설득당한 소희가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에서는 거절당했어요. 사채업자들도 소희의 신용으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마지막 방법이 떠올랐어요. 동생 소영의 이름과 주민번호.
소희가 수소문 끝에 다른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의대생명이면 신용이 좋을 거예요. 사채업자가 말했어요. 월 이자 20%입니다. 의대생이니까 특별히 2억 5천까지 가능해요. 살인적인 이자였지만 소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라이트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서 모두 물라이트 코인에 투자했어요. 소희는 다음 달 수익 정산일만을 기다리며 행복한 꿈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인생이 바뀔 거야. 하지만 수익 정산일이 되어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어요. 문 사장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빈 건물이었어요.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한 달 후 사채업자들이 소희를 찾아왔어요. 장철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소영, 이자는 언제 갚을 거야?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돈을 구해보겠어요. 장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시간? 이미 한 달이나 늦었잖아. 의대생이면 돈 있을 텐데 왜 이래? 결국 소희는 조폭들의 압박에 못 이겨 그들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돈 못 갚으면 우리 업소에서 일해. 어차피 몸뚱이라도 써야지. 매일 밤 술집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며 술을 따라야 했어요. 손님들이 추금거려도 참아야 했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웃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소희가 장철수에게 물었어요. 제가 갚을 돈이 얼마나 남았나요? 장철수가 장부를 보며 비웃었어요.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어.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내가 버는 것보다 빠르거든. 부하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의대생 동생은 상견례 준비하는데 언니는 여기서 몸이나 팔고 있네. 소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장철수를 쳐다봤어요. 장철수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속도로는 평생 갚을 수 없어. 어차피 의사된 언니가 갚아줄 거 아니야? 부하가 소희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받으러 가지. 너희 집 돈 좀 있던데?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아무 잘못 없어요. 소영이는 더더욱 잘못 없고요. 하지만 장철수는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상견례 한다며? 거기 가서 받아오자. 소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동생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조폭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10년간의 지옥 같은 삶이 이제 동생에게까지 번져가고 있었어요. 강남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와서 김 형사에게 급히 보고했어요. 형사님, 박소희 씨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와 있어요. 소영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정말요? 소희가? 김 형사도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몇 분 후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의 여자가 들어섰어요. 10년의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얼굴은 소영과 똑같았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옷차림도 남루했어요. 소영 어머니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소희야, 우리 소희. 소희가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10년간 그리워했던 얼굴들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소희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형사가 당황하며 소희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일단 앉아서 얘기해봅시다. 하지만 소희는 완강하게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소영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영 아버지가 복잡한 표정으로 큰딸을 바라봤어요. 소희야, 정말 내가... 소희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소영이 명의로 돈을 빌렸어요. 소영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한 피해자예요. 김 형사가 의자를 가져와 소희 옆에 놓았어요.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소희가 의자에 앉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10년간 참았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집을 나간 후부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소희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공장에서의 힘든 노동, 의료비 대출, 전세 사기, 그리고 마지막에 코인 투자 사기까지. 소영 어머니가 중간중간 흐느끼며 듣고 있었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소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연락해요? 집에서 나갈 때부터 저는 짐이었잖아요.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후회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너를 너무 차별했구나. 소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한 명만 의대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김 형사가 수첩에 메모하며 확인했어요. 그럼 2억 5천만 원을 소영 씨 명의로 대출받은 게 맞나요? 네. 제가 소영이 주민번호와 졸업증명서를 이용해서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소영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희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다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먼저 소영이 약혼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수하겠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소희야, 자수하면. 아빠,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소희가 가족들과 함께 민우의 집을 찾았어요.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희는 한참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소영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 용기 내자. 초인종을 누르자 민우가 나왔어요. 소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쌍둥이시네요. 소희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언니 박소희입니다. 민우가 당황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는 민우의 부모님도 앉아 계셨어요. 낮 상견례에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죠. 민우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일이 다 당신 때문이었나요? 소희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소영이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민우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그 조폭들이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소영이 명의로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소희가 10년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민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그럼 소영이는 정말 억울했던 거네요.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동생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 아버지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의 체면이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소영이는 피해자예요. 잘못이 없다고요. 민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저는 소영이와 결혼할 거예요. 민우 아버지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민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 저는 소영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소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소희가 민우를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영이를 믿어주셔서. 민우가 소희에게 말했어요. 제가 소영이를 의심한 게 잘못이었어요. 미안해요. 민우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는 기색이었지만 민우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영이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민우 어머니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생각해 보겠어요. 집을 나서면서 소희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게요. 소영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희야, 우리가 함께 갈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내 편에 서겠다. 혼자 두지 않을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소희의 자수가 접수됐어요. 김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수한 점은 참작될 거예요. 소희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어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희의 진술이 계속됐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소영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소희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진짜 평안이었어요. 검찰청 수사팀이 소희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담당 검사가 사건 서류를 보며 수사관에게 말했어요. 이 사건, 조폭들의 불법 고리 대출 부분도 함께 수사해야겠어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미 장철수 일당의 대출 내역을 분석 중입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수사 결과 조폭들이 적용한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를 무려 10배나 초과했어요. 월 이자 20%라는 게 연 240%에 해당하는 살인적인 금리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소희가 이미 갚은 돈의 규모였어요. 담당 변호사가 소희에게 설명했습니다. 박소희 씨, 계산해보니 이미 갚으신 돈만으로도 원금과 법정 이자는 충분히 상환됐습니다. 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더 이상 빚이 없다는 뜻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어요. 네, 오히려 조폭들이 당신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간 거예요. 법적으로는 2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네요. 하지만 변호사가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다만 명의 도용 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받으셔야 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희의 첫 공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소희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합니까? 소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모두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소영과 민우, 그리고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우는 소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검사가 구형했어요. 피고인의 명의 도용 행위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수한 점과 피해 회복 의지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소희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특히 동생에게 피해를 준 것이 가장 죄송합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10년간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소희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판결 공판에서 판사가 선고했어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소희가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판사가 덧붙여 말했어요.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하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한다. 같은 날 별도 법정에서는 장철수 일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장철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10배 초과하는 불법 고리대출을 일삼았으며 협박과 감금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부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장철수만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장철수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장철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의대생 명의니까 믿고 빌려준 건데?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어요. 피고인,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철수는 계속 악을 썼어요. 우리도 속은 거라고요. 학력 사기당한 거잖아요. 판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군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몇 주 후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주동자 장철수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장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7년? 이게 말이 돼요? 판사가 계속해서 선고했어요. 부하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의 태도 불량으로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부하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그냥 포기할 걸. 장철수가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해. 재심 신청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의 심판이 내려진 거였죠. 6개월이 지났어요. 소희는 집행유예 기간을 성실히 보내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복지관 원장이 소희에게 제안했어요. 소희 씨, 정식 직원으로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소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원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소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소영아,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자고 하셨어.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소희가 이제 정말 제자리를 찾았구나. 소영이 언니를 끌어안으며 축하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언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다 알아. 같은 시기 교도소에서는 장철수와 부하들이 교도소 급식을 먹고 있었어요. 라면에 김치 몇 점이 전부인 초라한 식사였죠. 부하 중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님, 의대생 건드린 게 인생 최대 실수였어요. 다른 부하도 후회하며 말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할 걸. 괜히 상견례까지 가서. 장철수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투덜거렸어요. 이런 콩밥이나 먹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부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7년이나 더 먹어야 해요. 형님, 장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미 후회해도 늦었어요. 9개월 후,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소영과 민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3개월 전 화려했던 상견례와는 달리 이곳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교회 안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50여 명만이 참석했어요. 소영이 간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희가 언니로서 소영의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소영아, 정말 예뻐. 소영이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어머니가 두 딸을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이렇게 다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소영이 입장했어요. 이번에는 소희가 소영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아버지 대신 언니가 소영을 민우에게 인도하는 모습이었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신부를 맞이했어요. 소영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목사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설교를 시작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민우와 소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꽉 잡았어요. 오늘 두 분이 보여준 것처럼 진실과 용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약 시간이 되자 민우가 먼저 맹세했어요. 소영 씨,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신을 믿고 지키겠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민우 오빠, 저도 평생 오빠만을 사랑하겠어요. 목사님이 선언했어요. 이제 두 분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민우와 소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소희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부모님들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민우가 하객들 앞에서 감동적인 스피치를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의심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소영이를 의심했던 건 잘못이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소희가 소영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어요. 소영아, 행복해야 해. 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소영이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자매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진정한 화해의 순간을 나눴어요. 해가 지면서 결혼식이 마무리됐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소영과 민우가 손을 잡고 교회를 나서며 소희와 부모님이 그 뒤를 따랐어요. 진정한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오해할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죠.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진실과 사랑이 승리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이 흐르는 밤, 사연밤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